자,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폭풍전야라는 말이 참 실감나죠. 겉으로는 조용한 듯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를 거라는 뉴스와 이제 끝물이라는 비관론 사이에서 도대체 내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단순히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하는 차트 놀이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의 판 자체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본질부터 냉정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급 부족을 근거로 상승을 점칩니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경제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공급보다 훨씬 무서운 변수가 바로 유효 수요의 질적 붕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시간이 지나면 내 월급이 오르고 그 오른 월급으로 대출을 갚으며 집을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노동 가치가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소득의 증가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가격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내 집을 사줘야 할 미래 세대는 단순히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매력 자체가 거세된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 자산은 아무리 희소해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폰지 구조의 막차에 타서 다음 사람이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길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뼈아프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 즉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의 원천이 이동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땅이 부의 원천이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공장과 기계가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난 50년간 부동산은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지금 이 시점 전 세계의 부는 어디서 폭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AI라는 무형의 영토입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봅시다. 서울의 아파트는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재건축을 하려 해도 치솟는 공사비와 인건비 때문에 분담금 폭탄을 맞습니다. 즉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성은 제로인 자산이죠. 반면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잠도 안 자고 노조도 없고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AI라는 지적 노동자를 무한대로 복제해내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지주 모델과 미래의 주주 모델 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동안 글로벌 자본은 이미 효율이 떨어지는 땅을 떠나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기술로 대이동을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서 내 전 재산을 깔고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내가 잠든 사이에도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세금과 유지비만 잡아먹으며 누군가 사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산인지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구조적으로 1,400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건 시장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내수 침체 그리고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원화 자산인 한국 부동산에만 100% 몰빵하는 것은 자산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 부동산은 환차손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는 매력 없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또한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대출 규제는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빚을 내서 자산 가격을 띄우는 성장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산소호흡기가 제거된 시장에서 오로지 심리 하나만으로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집을 팔고 주식시장으로 뛰어들라는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자산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즉 리밸런싱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 한 채는 삶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더 이상 좁은 한국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서 인류의 삶을 바꾸고 생산성을 혁신하는 그 기업들의 지분을 갖는 것.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부를 지키고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AI 제국의 영토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20세기의 강남 땅이 21세기의 데이터 센터와 알고리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나의 고정관념을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에 기대어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선을 돌려 새로운 부의 파도에 올라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흐름을 먼저 읽고 움직이는 소수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가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자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눈앞의 호가창이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보십시오. 그 흐름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차갑고 비관적으로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려면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하듯 우리의 자산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냉정하게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정답이냐고, 주식시장은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지 않냐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리스크와 변동성이란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두 번째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이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믿죠. 부동산은 호가창이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산의 구매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도 10억 원이라면, 혹은 12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짜장면 한 그릇이 2만 원이 되었다면 그 자산은 안전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우량한 혁신 기업의 주가는 매일매일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며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그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가치가 10배, 20배가 되어 있다면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부를 증식하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할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2026년 지금 우리는 가짜 안전함인 부동산의 낮은 변동성에 숨을 것이 아니라 진짜 성장을 찾아 기꺼이 변동성을 끌어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어디에 있는 기회를 봐야 할까요? 앞서 제가 데이터 센터와 AI가 21세기의 강남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AI라는 것은 단순히 챗봇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전기나 인터넷의 발명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 가는 범용 목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가상 공간에 있지만 그것을 돌리는 하드웨어는 땅 위에 존재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파생되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첫째,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는 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앞으로 전기는 단순한 유틸리티가 아니라 AI 패권을 주기 위한 전략 자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낡은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24시간 끊김없이 탄소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가진 기업 전력망을 현대화할 수 있는 전선 기업들이 바로 21세기의 유전이자 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고속도로 주변 땅값이 올랐듯이 이제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깔리는 곳,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의 가치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둘째는 로보틱스와 물리적 AI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모니터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쳤다면 2026년부터 본격화될 AI는 팔과 다리를 달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심지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로봇이라는 새로운 노동 계급을 생산하고 소유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은 인구 소멸이라는 한국의 치명적인 악재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 엔비디아나 빅테크 주식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상투 잡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 선형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수함수적 성장의 초입을 거품의 꼭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닷컴 버블이라고 했지만 결국 아마존과 구글은 그 뒤로 수천 배 성장했습니다. AI 혁명은 이제 겨우 인프라를 깔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 그 위에서 상상도 못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 주가가 비싸 보이는 것은 현재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창출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거대한 산의 초입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좋은 선실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배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암초에 걸려 서서히 기울고 있다면 아무리 그 안에서 로열층을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과감하게 성장이라는 엔진을 단배로 갈아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실함이 미덕인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아끼고 저축하고 빚 갚고 그렇게 차근차근 자산을 모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이 노동을 압도하는 시대에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냉정한 속성입니다. 피케티가 말했듯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인 동시에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그들이 벌어오는 돈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동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부동산에는 관대하고 주식에는 엄격합니다. 아파트는 대출 이자를 내면서 10년을 버티지만 주식은 10%만 빠져도 손절을 고민하죠. 이인지 부조화를 깨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10억 원의 자산이 있다면 그중 얼마가 생산적인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10억 원 전체가 깔고 앉은 집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의 자본은 일을 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의 일부라도 깨워서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일하는 현장에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주식이든 국내의 우량한 기술주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 돈이 머물러 있는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급함을 버리라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집을 당장 내일 헐값에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생기는 여유 자금 대출 상환을 하고 남는 돈 보너스 이런 현금 흐름을 더 이상 부동산의 덩치를 키우는 데 쓰지 마시고 혁신 자산을 모아가는 데 쓰시라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S&P 500이나 나스닥 혹은 글로벌 AI ETF에 꾸준히 넣는 것, 너무나 지루하고 뻔해 보이는 이 방법이 10년 뒤에는 가장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문법이 실패의 지름길이 되는 시기, 그리고 새로운 문법을 먼저 깨우친 사람들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시기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공부하고 흐름을 읽으면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산의 체질을 바꾸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의 손길을 내밉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